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전세 보증금 피해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소규모 사건만이 아니라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수십 또는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대규모 사건도 계속 나오는데요. 9월 1일에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어요. 중요 내용을 짚어보고요. 실효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으로 전세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악의적 전세 사기도 급증하고 수법과 유형도 다양화, 진흥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정책은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첫째가 악의적이란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상 사기죄를 묻기 힘들죠.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고의와 기망행위 두 가지인데요.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대규모 사건 외에는 거의 사기죄에서 빠져나갑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파산 신청을 하고 단순 민사채권 문제로만 남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즉, 전세사고 문제에서 임대인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 그 기준을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대충 잡으면 다 빠져나갈 테고 너무 과하게 잡으면 피해가 거의 없고 고의성도 전혀 없는 임대인들까지 다 사기죄로 다스리게 되는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길거리 땅에 설사를 한 임대인과 쓰레기 100톤을 불법 매립한 임대인을 똑같은 죄목으로 동일하게 처벌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관건은 정부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개입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서 알려진 후에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형사고소 후에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로 역관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고소하지 않는 한 무고죄로 처벌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이런 법리를 임차인들이 자세히 알지 못할 뿐더러 피해 임차인이 너무 순박하고 담이 약하다면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대규모 사건에서 여러 피해자가 모여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적은 사건에서는 임차인 개개인이 사기죄로 직접 고소를 하고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직접 준비한다거나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전세 사기 문제에서는 어떤 케이스에 형사처벌이 될 것인가 이 기준을 명확히 잡는 것, 그리고 고소고발 이후에 오는 임차인의 부담감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이 두 가지와 또 하나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잡는 것이 정부 정책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 안심전세 앱을 구축해서 임차인에게 여러 정보를 미리 공개하겠다. 입주 희망주택의 적정 시세 공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굉장히 많은 변수로 임대료가 결정되죠. 면적이나 준공연도만으로는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수많은 주택의 적정 임대 시세를 정하고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악성 임대인의 명단도 사고가 난 후에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명단 공개로 미리 예방 효과를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임대차 계약 시의 주의사항과 계약 이후의 조치 등을 정리해서 안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잘 몰라서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홍보가 된다면 이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대책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하겠다. 경매 시에 우선 변제되는 세금 체납이나 임차인의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은 전세 세입자가 계약하기 전에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것들도 어차피 전세 세입자보다 선순위예요. 물론 낙찰대금의 일정 범위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계약과 입주 시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경매 시에 전세 세입자보다 일정 한도 내에서 선순위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계약시나 잔금 전에 확인하는 것이 도움은 되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해도 어차피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대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가 있는데요.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강제성은 등록임대 사업자에게만 있어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임대를 사업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 즉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업 시작 요건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고요. 대신 보험료가 과도하게 담합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증보험 회사를 감독하면서 일정 부분 보험료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대책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시장을 감시하겠다.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계약하기 전부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에서 매물을 미리 퇴출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전세 사기 의심 매물로 신고하려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먼저 생겨야 합니다. 기준이 애매해서 신고한 이후에 아니라고 판명되거나 임대인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빠져나가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그 지역에서 뒷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부터 좀 어려울 듯 하네요. 다섯 번째 대책은 신축 빌라의 주택가격 산정 체계를 개선해서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고 깡통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보통 감정평가는 집주인 측에서 신청하고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집주인이니까요. 시장에서는 분양가 4억 원에 받아줄 수 있는 물건인데 평가 금액이 5억 원으로 부풀려지고 4억 5천만 원의 전세로 나오면서 임차인은 감정평가 금액을 보고 안심하는 거죠. 신축 빌라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고는 갭투기보다 이런 유형이 더 많습니다. 이건 세부적으로 잘 다듬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결탁이 없고 집주인의 입김이 감정가에 반영되지 않으려면 임대인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선임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겠죠. 잘 다듬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연립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같은 지역이라도 평수나 구조, 내부 마감의 자재와 상태, 엘리베이터 유무, 향과 창밖의 전망, 대중교통과의 거리, 하다못해 원투룸에서는 욕실에 샤워부스가 있는지, 욕조가 있는지, 샤워기만 있는지 아주 사소한 것에 따라서도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임대료 책정 기준이 어느 정도 획일화되어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복잡하고 각각의 건물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건물과 그 옆 건물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전세가율 통계도 당연히 낼 수 있지만 그 통계로 인해서 사고를 줄인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지역에 보증사고가 많더라, 이런 통계를 공개하는 것도 결국 그 지역을 피하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잘못한 임대인을 벌주는 것보다는 지역 자체를 까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위와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최우선 변제라고 하죠.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상향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대책이 아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대책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물가 상승보다 더 높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역으로 다른 임차인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다세대는 예외이지만 다가구 주택에서는 법적으로 하나의 부동산 속에 여러 세대가 동시에 있는 구조잖아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높이는 것은 선순위 임차인들에게는 상관이 없고 후순위 임차인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중간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임차인들에게는 오히려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후순위 임차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보다 선순위의 또 다른 임차인들을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우선 변제금액 상승은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올라가야지 의도적으로 그것보다 많이 올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부작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임차인 전체의 평균이 다른 근저당권 채권보다 유리해진다는 점도 있으니까요. 도움은 되겠지만 대책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듯 하네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이 대항력 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나머지 전세사고는 임차인에게도 무지 또는 확인 미비 같은 일부 원인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임차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왜 최악의 악법인지와 함께 당시의 법을 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내용을 보니까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잘못됐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한다. 이게 계약서 특약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은행에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허가가 나는 시점은 임차인이 잔금을 처리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입니다. 즉 임대인만 입을 꾹 닫고 있다면 은행은 대출 허가가 나는 시점까지 전입세대를 열람하거나 뭔 짓을 해도 이사 들어올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입주하는 날 대출이 나오고 은행에서 당일에 근저당을 접수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주인이 속인다면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지 며칠에 임차인이 입주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대출 승인이 나고 임대인이 원하는 날에 대출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건 특약에 넣고 은행이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게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강제성이 있어야 해요. 어떤 강제성이냐? 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잔금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이 설정 안 되게끔 임대인에게 강제성을 주고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이건 임대인에게 고의가 있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고 근저당이 생긴 순간부터는 임차인이 잔금 처리를 안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고의로 양쪽의 말을 안 하고 날짜를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법을 잘 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는 것인지 관련법을 몰랐다. 이렇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사실 그 관계를 모르는 임대인은 없죠. 정상적인 임대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처벌에 반대하는 건물주가 있다면 그 건물주가 잘못된 거예요. 대출 절차를 보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담보대출 시에 보증금을 감안하도록 하는 것은 빌려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은행이 스스로 하고 있어요. 솔직히 입주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다음 날부터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큰 돈을 빌려주더라도 임차인은 이미 선순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전세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추가해야 되는 조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부 내용 자체를 잘 보면 제목과는 달리 실제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보강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잘 보면 실제로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대인이 갑자기 돈이 딸려서 보증금은 일시적으로 못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데요. 아예 계획적인 대규모 사기들, 또 본인의 금전적인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적은 돈으로 주택수를 계속 늘려나가다가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간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줄줄이 터질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딱히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어려운 일이긴 해요. 관련법을 대규모로 바꾸면서 동시에 임대인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워야만 일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또 역차별의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면 실효성 있는 진짜 대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부담이 만만치 않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간당간당한 상태로 무리해서 주택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사람들, 아주 작은 변수 하나만 있어도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집니다. 당신들의 심리 속에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본인의 금전적인 신분 상승 가능성을 제외하면 남의 불행도 관심 바뀔 수 있지만 당신이 실패하면 임차인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당신은 무조건 망합니다. 당신이 망하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변수가 생기더라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지금이라도 하나씩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